서울과 파주를 오가는 9707번 버스. 아침 7시 30분. 시끄러운 출퇴근 시간대가 지난 한산한 오전의 버스였습니다. 오상철 이사장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저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60 중반의 단정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반드시 묶인 넥타이, 손목에 값비싼 시계,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의 궤적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소 슬픈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용산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노약 좌석에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은 나이키 트레이닝복, 팔목까지 시커먼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였습니다. 문신남이라 하면 어울릴 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노약 좌석을 차지하고 누워있다가 오상철이 실례합니다만 이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이 할아버지가? 문신남의 손이 오상철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오상철은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비틀거렸고 그의 몸이 옆 의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은 갑자기 긴장으로 진동했습니다. 몇몇 탑승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의 무관심이 소수자의 폭력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침묵이 되었습니다. 독사파의 문신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양반이 노약자 한 분을 밀치고 있군요.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5세쯤으로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다른 기운을 풍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검은색 캐주얼 셔츠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면 바지, 발에는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고 부유함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버스의 출렁임 속에서도 척추가 철제 막대처럼 꼿꼿했습니다. 마치 몇십 년을 무언가를 쌓아온 사람만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문신남이 일어서며 그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명의 또 다른 건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는 신호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싸움이 난다면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발적이면서도 정교한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문신남의 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문신남의 목 옆 지점을 정확히 찍어냈습니다. 그것은 무술을 모르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약 1초. 그 시간 만에 문신남은 무릎을 꿇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명도 표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다른 건달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먹을 내질렀고 두 번째는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반응은 영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한 건달의 팔을 넘기며 몸을 돌리는 동작, 제두 건달의 주먹을 손등으로 비켜내며 그의 팔꿈치를 누르는 움직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안무처럼, 마치 수십 년을 연습한 무용가의 춤처럼 말입니다. 5초.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세 명의 건달이 모두 버스의 의자 위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특별히 피가 흐르거나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정신을 잃었거나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깨에도 땀이 없었습니다. 숨이 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상철은 그 할아버지의 손끝을 봤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에는 누군가가 주목할 만한 흉터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상철은 자신이 평생 운동을 해도 갖지 못할 종류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된 훈련,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상철이 그 노인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상철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분은 보통의 노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노인은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매일같이 마치 누군가가 인연을 엮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상철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술을 하는 선생인가? 아니면 군대에서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는 이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꾸 떠올랐던 것입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9707번 버스는 서울과 파주를 오가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는 이제 두 명의 노인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 그리고 그 뒷자리에 누군가의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지 40년. 그 인연이 이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강변의 햇빛이 버스의 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이미 무언가 큰 것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9707번 버스는 이제 두 노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상철은 새벽 재단의 업무를 마친 후 같은 시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흐르면서 오상철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오후, 버스가 한강대교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오상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창밖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상철이라고 합니다. 심장외과 의사이고 새벽 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입니다. 오상철은 명함을 건네려다 멈췄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사세요? 좋습니다. 짧은 응답. 하지만 그 속에는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은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나이가 66인데 40년 전이니까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건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은인이요? 네, 북한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버지, 그리고 박진호 박사라는 분의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707 특수요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것은 20년을 넘게 품고 다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저는 지금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 재단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오상철은 그 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는 항상 듣기만 했습니다. 때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때론 창밖을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어느 날 오상철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40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오상철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박진호 박사의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배경에는 산과 계곡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출 직후 어느 산골짜기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상철이 깜빡한 것을 말했습니다. 파평산 계곡 접선 지역이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오상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평산 계곡 접선 지역. 그것은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군 기밀이었던 그 작전 지역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으려면 오상철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때 계셨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상철은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찾아다니던 은인, 그가 혹시 나타난 건 아닐까? 아니다.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저 움직임, 저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음 날, 오상철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녹슨 군번줄 하나. 그것이 유일한 실말이었습니다. 군번줄에는 707 특임, 한지호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 이름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호. 그 할아버지가 한지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주일 후, 오상철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말입니다. 아직은 직접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그 할아버지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의 흉터, 그 태도, 모든 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랑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버스가 용산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뵈려고요? 네. 저희 재단에서 드릴 일이 조금 있어서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상철은 그 할아버지를 재단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말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버스가 신호를 받아 다시 움직였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동의는 오상철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상철은 새벽 재단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슨 군번줄과 40년 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언이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인에게는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그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흉터, 그것이 과연 V자 모양이었나요?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모를 실망감이 혹은 40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9707번 버스는 여전히 서울과 파주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버스에는 두 노인뿐 아니라 40년의 비밀과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새벽 재단의 이사장실에서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방문하기로 한 약속의 날까지입니다. 근데 약속 당일 버스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상철은 재단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전화나 연락이 들어온 게 없나요? 아니요, 이사장님. 특별한 연락은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버스에서도 전화로도 그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상철은 혹시 자신이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앞서서 물어본 것은 아닐까? 혹은 그 할아버지가 그저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밤이 깊었을 때 오상철은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번줄을 놓았습니다. 707 특임, 한지호. 그 이름은 40년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해볼까? 오상철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기밀 사항을 건드리는 것 아닐까요? 40년 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일이 지금도 비밀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상철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주일째 되는 날, 오상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버스에서 그 할아버지의 목적지를 유심히 관찰했던 오상철은 그가 자아물로 근처의 한 주택가에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오상철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한 집, 두 집,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여기 한지호라는 할아버지 살고 계세요? 그 이름을 입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째 집에서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호요. 아, 저 위쪽 골목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말씀하는 건가요? 오상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집은 골목의 끝자락,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용기를 내어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 오상철입니다. 새벽 재단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오상철이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어딘가 썰렁했습니다. 벽에는 흐릿한 사진들이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상철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긴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앉은 것처럼 말입니다. 뭘 숨겼다는 건가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오상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은인에게는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가 있다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부서진 조각이 흩어졌고 할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상철은 그것을 봤습니다. 한지호의 오른손 엄지. 그곳에는 확실히 V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을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40년의 짐이 한 번에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당신이 은인이신가요? 오상철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진호 박사 가족 추출 작전. 1984년 9월 15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상철은 그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도, 박진호 박사 가족도 모두. 오상철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니, 거의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무엇이 미안하신가요? 그 후로 당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수 없었다는 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당신과 박사님 가족은 모두 안전하게. 말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마치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40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의사가 되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한 달 전 버스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처음 알았어요. 오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의 얼굴에는 40년간 짊어진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혼자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 행복해졌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게. 그 말 끝에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방에는 오직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오상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V자 흉터가 맺혀있는 그 손을 말입니다. 선생님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명으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무의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울음이었습니다. 75세의 영웅이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눈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상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뭔가요? 이 일은 아직도 기밀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오상철이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혼자만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짐을 비로소 나눌 사람을 찾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럼 가시나요? 네, 가겠습니다. 두 노인은 좁은 골목을 나왔습니다. 자아물로의 오후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40년의 어둠이 한 번에 거쳐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9707번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노약자석의 오상철이, 그 옆에 한지호가 앉았습니다. 나란히 창밖에 한강이 흘렀습니다. 서울과 파주를 잇는 길 위에 이제 40년의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지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총상으로 입은 그 상처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이었습니다.